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문자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빠의 용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설이 아빠는 매월 초 엄마에게 용돈을 타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은설이 아빠의 용돈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식비의 경우 매월 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주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주유소에서 1리터당 휘발유 값이 얼마인지 적힌 간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리터당 휘발유 값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휘발유 값이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은설이 아빠의 용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은설이 아빠는 한 달 동안 자동차에 100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별 1리터당 휘발유 값을 바탕으로 100리터의 휘발유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겠죠? 다음과 같이 100리터의 휘발유 값과 식비 20만원을 더하게 되면 은설이 아빠의 용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 누군가 은설이 아빠의 한 달 용돈이 정확히 얼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은설이 아빠의 용돈이 일정한 숫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빠의 용돈을 일정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용돈의 금액을 결정하는 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1리터당 휘발유 값이 매월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설이 아빠의 용돈을 일정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설이 아빠의 용돈을 일정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1리터당 휘발유 값을 어떤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리터당 휘발유 값을 문자 X라고 놓으면 100리터의 휘발유 값은 100 곱하기 X1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식비 20만원을 더한 값이 바로 은설이 아빠의 용돈이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X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은설이 아빠의 용돈을 일정한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문자와 수를 혼용하여 사칙연산으로 표현한 식을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문자가 포함된 식을 배울 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문자는 왜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앞서 은설이 아빠의 용돈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사실 문자를 사용하면은 변수, 즉 변화하는 값에 대한 수식을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어느 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이었다면 은설이 아빠의 한 달 용돈은 얼마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리터당 휘발유 값을 X1이라고 한다면 은설이 아빠의 한 달 용돈은 100 곱하기 X 더하기 2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1리터당 휘발유 값이 1,700원이라고 했으므로 식 100 곱하기 X 더하기 20만원에 X 대신 1,700을 넣어 시계값을 계산하면 손쉽게 이번 달 아빠의 용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식에서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값을 문자로 대신하면 복잡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수식을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숫자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가지수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는 매일 미국, 중국, 우리나라 등의 주가지수 변동률에 대해 보도해 줍니다. 각 나라의 주가지수도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물가 또한 거의 매일 변하는 수, 즉 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값, 전세값 등도 그렇고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변화하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은 생활 속 현상들을 학문으로, 즉 수학으로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음 물음에 대한 대답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각 물음에서 주어진 문자 대신 어떤 숫자를 적용하여 연산식을 만든 다음에 그 연산식의 숫자 대신 다시 문자를 넣어보면 질문의 답을 찾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의 답을 유추하니까 한결 문제가 쉬워졌죠?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B인 직립면체의 부피를 문자 A와 B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일단 주어진 직립면체를 상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직립면체의 부피는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의 길이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를 문자 AB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겠죠? 여기서 우리는 직립면체의 부피 A 곱하기 B를 좀 더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동일한 숫자를 거듭하여 곱했을 때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단원에서 배웠던 거듭제곱이 떠오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을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수의 1을 n번 곱한 값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고 a의 n제곱 또는 a의 n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a의 2승, a의 3승, a의 4승 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a의 n승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말합니다. 직립면체의 부피 a 곱하기 b에서 a 곱하기 a를 거듭제곱꼴 a의 2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식 a의 2승 곱하기 b를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곱셈 기호를 생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즉 a의 2승 곱하기 b를 a의 2승 b와 같다고 약속한다면 수식이 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학자들은 수식을 좀 더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식에서 사용하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는 생략합니다. 단, 동일한 문자의 경우 거듭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2. 수와 문자의 곱에서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단, 1 또는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합니다. 3. 일반적으로 문자와 문자의 곱은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 활용. 4. 소수 0.1과 문자의 곱의 경우 소수 0.1을
문자 앞에 씁니다. 0.1에 1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5. 괄호가 있을 때에는 괄호식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합니다. 수식을 간단히 정리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수식이 간단히 정리되었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소소한 것들이므로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수학자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학자들을 너무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나눗셈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일단 나눗셈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숫자일까요? 나눗셈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네, 맞습니다. 바로 분수입니다. 예를 들어 2 나누기 5를 분수로 표현하면 5분의 2가 됩니다.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나눗셈 기호가 없어지죠? 즉 나눗셈식 a 나누기 b를 간단히 표현하면 b분의 a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글은 수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인 나눗셈 기호의 생략 규칙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a 나누기 b의 경우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 b분의 a로 표현합니다. 2. a 나누기 1의 경우 1분의 a로 쓰지 않고 a로 씁니다. 3. a 나누기 마이너스 1의 경우 마이너스 1분의 a로 쓰지 않고 마이너스 a로 씁니다. 여러분, 수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갖는 수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복잡한 수식을 간단히 표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덧셈과 뺄셈 기호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호를 생략하게 되면은 수식을 다루는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서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서 역수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수의 역수란 그 수와 곱하여 1이 되도록 하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의 역수는 2분의 1이며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러한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면 나눗셈식 a 나누기 b에서 나눗셈 기호를 쉽게 곱셈 기호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형식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함으로써 식을 더욱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수가 아닌 어떤 수를 분수와 곱할 경우 분자와 곱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눗셈식을 분수로 고치든지 아니면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곱셈 기호로 변형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다음 식에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죠? 이제 곱셈과 나눗셈의 혼용식에 대해 연습해볼 차례입니다. 다음 식에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한번 생략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다음으로 나눗셈 식을 분수식으로 변형하거나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 기호를 없앱니다. 잠깐, 덧셈과 뺄셈 기호는 생략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아시죠?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게 식을 간단히 만들었죠? 이번엔 다음 물음의 답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네,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경우 먼저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을 구해봐야겠죠?
네, 다음과 같이 비례식을 적용하면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례식 A 대 B는 C 대 D에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서로 같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보는 바와 같이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분의 X원입니다. 당연히 라면 7봉지의 가격은 7 곱하기 5분의 X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5봉지의 X원 하는 라면을 7봉지 샀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5분의 7X원입니다. 이해되시죠? 2번의 경우 먼저 사과와 귤의 가격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서 5,000원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5,000원에서 사과와 귤의 가격을 빼면 게임 끝이겠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한 개에 300원짜리 사과를 A에 샀다고 했으므로 사과의 가격은 300A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에 500원짜리 귤을 B에 샀다고 했으므로 귤의 가격은 500B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돈은 5,000 빼기 괄호 열고 300A 플러스 500P 괄호 닫고가 될 것입니다. 할만하죠? 사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로 표현된 것을 수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수식 계산만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수식 계산은 정해진 풀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연습만 하면은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수식으로 고쳐야 하는 경우 내용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머리를 쓰는 문제라는 뜻이죠. 더구나 수식 계산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글에 대한 이해력을 평소에 높이시길 바랍니다. 글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야 수식으로 변형하기가 쉽거든요. 다음 두 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봐서는 괄호의 유무가 두 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괄호가 없다면 순서대로 계산해야겠지만 괄호가 있으므로 괄호식부터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눗셈 규칙 및 역수의 원리 등을 적용하여 두 식을 각각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결과값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괄호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수식을 계산하는 것보다 주어진 내용을 수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생활 문장을 수식, 즉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규민이는 비행기 추락사고에 관한 뉴스를 듣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옥상에서 돌멩이 하나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만약 이 돌멩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초였다면 돌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고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돌멩이의 속력을 V라고 놓으면 돌멩이의 속력은 초속 V0 더하기 9.8 T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V0는 돌멩이의 처음 속력값이며 T는 돌멩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단 공기 저항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사실 이 식은 이미 과학자들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결과이므로 특별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의 유도 과정은 고등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돌멩이의 속력식에서 9.8이라는 상수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네, 이 상수는 바로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값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속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 즉 1초 동안 속력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뜻하는 상수입니다. 즉 가속도가 9.8이라는 말은 1초마다
속력이 초속 9.8m씩 증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속력을 표현하는 V는 속력의 영어 단어 벨로시티의 첫 글자를, 그리고 시간을 표현하는 T는 타임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돌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먼저 처음 속력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돌멩이의 처음 속력이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0입니다. 고층 옥상에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알아야 속력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돌멩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초라고 했습니다. 즉 t는 10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식 v0 더하기 9.8t에서 v0 대신에 0이라는 숫자를 넣고 t 대신에 10이라는 숫자를 대신 넣어보면 우리는 쉽게 돌멩이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돌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초속 98m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혹시 초속 1m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인지 아십니까? 초속 1m란 1초 동안 1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를 말합니다. 즉, 이 돌멩이의 속력은 1초당 98m를 이동하는 빠르기와 같다는 뜻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1초당 98m를 이동한다. 만약 공기 저항이 없다면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 속력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대입과 식의 값이라는 수학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입과 식의 값.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를 집어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말하며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값을 식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보다시피 대입은 대신할 때 들 입자를 써서 대신하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속력에 관한 식 v0 더하기 9.8t에 v0 대신 0이라는 숫자를 t 대신 10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처럼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입의 개념은 초등학교 때 배운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2라는 식에서 이 네모, 상자 속에 숫자를 넣는 것과 같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수식에 대입하여 식의 값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수를 대입할 때에는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풀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우나 좋아하세요? 사우나실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평소보다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일상생활 공간과 사우나 공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우나실은 일상생활 공간보다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여 소리 또한 빠르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사우나실의 기온은 상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T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은 약 초속 0.6T 플러스 331m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온을 T로 놓은 이유는 온도의 영어 단어가 바로 temperature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온이 15도씨인 집에서의 소리의 속력과 기온이 100도씨인 사우나실에서의 소리의 속력을 각각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소리의 속력식 0.6T 플러스 331에 기온 T 대신 숫자 15와 100을 대입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온이 15도씨인 집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초속 340m이며 기온이 100도씨인 사우나실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초속 391m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다음 도형 ABCDE의 넓이를 문자 ABH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형 ABCDE를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꼭지점 B와 E를 연결하여 삼각형 ABE와 직사각형 BCDE로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의 곱을 2로 나눈 값이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 값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삼각형 ABE의 넓이와 직사각형 BCDE의 넓이를 각각 구하여 서로 더하기만 하면은 쉽게 주어진 도형 ABCDE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수식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A가 3, B가 5, H가 7일 때 이 도형의 넓이는 과연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도출한 식에 A 이퀄 3, B 이퀄 5, H 이퀄 7을 하나씩 대입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속력, 넓이의 예시를 통해 문자를 사용한 식에 숫자를 대입하여 식의 값을 구해보았습니다. 과연 대입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를 포함한 식에 어떤 문자 대신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자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가 2개 포함된 식 x 더하기 a에서 a 이퀄 5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5가 되어 문자 a가 없어집니다. 즉 문자가 2개에서 1개인 식이 된다는 말이죠. 더불어 식 x 플러스 5에 다시 x 이퀄 3을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을 상수 8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즉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대입의 역할은 바로 미지수를 없애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